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계곡에 갇힌 산악회 소방관 목숨건 구조다라고 기사가 좀 실려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밤 사이에 서울, 경기 중부 지역 일대에 아주 많은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천둥, 벼락도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이 장마로 인해서 강원도 홍천의 한 계곡에서 저렇게 119 구조대가 갇힌 등산객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비 피해가 좀 예상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첫 발을 디뎠다. 매일경제신문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대국민 인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에 첫 발을 뗐다라고 성공적인 자평을 내놨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태권도 시범의 모습이 중앙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렇게 메릴랜드 주지사가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깜짝 놀란 눈으로 김정숙 여사가 쳐다보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돌아온 조선 어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마치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은 어부인 것처럼 옆으로 좀 비켜서 있죠. 문 대통령 일행이 같이 들고 왔던 저 어부 굉장히 귀한 중요한 물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컵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최선을 좀 다했고요. 그리고 이 백악관에서 직원 휴게실에서 사발면을 가져가는 모습이 좀 실려서 청와대에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아베 최악의 참패 흔들리는 일강 독주다라고 해서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아베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베도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이제 사드가 남았죠. 바로 이제 7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묘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이쪽은 됐고라고 해서 미국 쪽은 이제 단단히 주류를 봉합을 했죠. 자, 이제 중국 문제, 사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저쪽도 봉합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운전대,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한다라고 해서 운전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아니고 트렁크입니다. 뒤쪽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사드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보따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한 것이다. 차차 계산하자라는 속내가 서로 다른 속내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인물은 아마 시진핑 주석처럼 보이는데요. 예,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비슷하게 닮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건 꿈이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모양새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 글쎄요. 흥행, 지지율, 불을 지피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장맛비 때문에 그런지 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국민대 명예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지수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날씨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남부 최대 250mm 폭우가 내렸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 어젯밤에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울 경기 일대에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국지성 폭우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중부지방 인근에 머물면서 중부와 남부 일대에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예정이다. 제3호 태풍 남마돌 역시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은 4일쯤에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온 지각장마인데다가 강우량이 충분치 않아서 5, 6월 동안 진행됐던 가뭄 해소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장마 기간 중인 7월 한 달간 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여서
완전 해갈은 한 8월쯤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사가 좀 싣고 있습니다. 자, 이 장마 소식 그리고 이 올라오고 있는 태풍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3호 태풍 남마돌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 중이고 있는데 앞선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비 피해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경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현재도 많은 곳에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밤사이 전국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원도 홍천에 343mm, 경기도 가평 218mm, 서울 성북구 180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아직도 수도권과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주택 침수와 하천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는 강한 빗줄기에 공사장 축대가 무너져 토소가 도로를 덮쳐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마와 함께 3호 태풍 남마돌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남마돌은 내일 새벽 제주 남쪽 먼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제주 먼바다에 태풍특보를 발효할 예정인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과 모레 제주에는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마돌은 북동쪽으로 이동해 일본 규슈 북부 해상을 지난 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뭐 가뭄이다라고 해서 이제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고 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시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제보 조작 사전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보고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지난달 25일 이용주 의원의 보고를 받고 제보 조작건을 처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호남 탈당설에 놀란 국민의당 안철수 50분간 대면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으로부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안철수 전 대표도 지난달 25일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조작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25일, 그러니까 5월 25일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지냈던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선 그때야 비로소 조작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25일이면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 아닌가요? 그렇죠.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전직 대선 후보에게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선입니다. 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당 비대위원장이 조작 사실,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받았다?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보도로 나온 걸 보면 24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독대 과정 속에서 가장 거기에 연루가 많이 되어 있는 이준서 최고와의 독대에서 아무런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 예. 그것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25일 날 지금 이유미 씨가 또 뭐 구명에 관련된 카톡을 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이용주 단장의 어떤 보고 뭐 이것이 25일 날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50분 대면 조사가 사실상 맨 처음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원했던 거는 전화 조사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면 조사를 원했고, 예. 근데 이 대면 조사를 원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막 5%까지 급락을 하고 호남 민심이 악화되니까 예. 떠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로 나온 거 보면 사전에 몰랐다 뭐 이렇게는 나오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사전이라 그러면 5월 5일 이전인지 그것이 25일 이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몰랐고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예.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예. 오히려 국민적
하면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명보다는 오히려 더 답답함이 더 커져가는 이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것에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것이 상당 부분 지금 놓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약간 이제 좀 잘못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박주선 최고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제 5월 26일이에요. 그렇죠? 이 5월 26일이고 그 전날인 5월 25일 날 이제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전달 들어서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날도 5월 25일. 그러면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다음에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받은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유미 씨로부터 처음 문자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받기 전이라면 정말 내용을 모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본인께서 직접 이거 무슨 문자지? 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나에게 보냈지? 알아봤을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이 안철수 전 대표가 5월 25일 날 처음 이 문자를 받아서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았다는 내용의 신빙성,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또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 글쎄요,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예. 국민의당에서 내놓는 해명마다 사실은 뒤끝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늘 어떤 해명을 하고 나면은 더 많은 의혹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관계가 이렇게 좀 뭐랄까 매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같은 날 이용주 의원이 설명한 게 먼저인지, 아니면은 이유미 씨가 구명운동을 하기 위한 문자를 보낸 것이 먼저인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유미 씨가 먼저 보냈다 하더라도 그때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랐다 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고 상당히 이건 정말로 위급한구나라고 했었을 때 이용주 의원이 설사 나중에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입니다. 아까 보낸 그런 문자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인가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알아보는 게 보통 상식일 텐데.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마치 순서는 이유미 문자를 먼저 받았고 그냥 우리가 추정컨대 그래서 내용을 몰랐고 잊어버렸고 까마득하게 그다음에 이용주 공명선거위원 추진단장의 설명을 들어서 또 그건 따로따로 이게 조각이 하나도 안 맞고 다 조각조각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설명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렇겠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뭔가 늘 찜찜한 그런 지금 설명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좀 어떤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아마 그 단독 범행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발표를 오늘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그래도 원내 상당한 위력을 갖고, 그러니까 의원수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당에서 지금 이런 거를 발표를 한다라는 게 검찰을 압박을 가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걸 이제 정치 공세화 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포석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 50분간의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명쾌하게 뭔가 해명이 됐다기보다는 여전히 꼬리를 무는 의혹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진상조사에는 당 내 특별 수사부가 되어서 선역 없이 조사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유미 씨 가짜 제보 사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겨냥해서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또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치 보복 형태고 후퇴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거짓 선동 당장 멈추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사과는 필요할 겁니다. 그 뭐 도의적인 사과가 됐든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가 됐든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사과를 또 계속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진상을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지금 사과를 하시오.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하시오. 그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난 통화를 안 하거든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전화조사만 받겠다, 대면 조사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대면 조사를 결국 이제 받게 됐는데 왜 안철수 전 대표는 직접 대면 조사를 처음에 거부했던 걸까요? 대면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혐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 대외적인 어떤 그 이미지 문제도 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위치였는데 그런 대면 조사까지 받는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불편했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개념이 예. 조작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그 이유미 씨 단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몰랐다라 그러면은 조작된 걸 몰랐다면 당 지도부는 언제 알았느냐. 예. 그게 이제 관건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발표하는 데 관여됐던 뭐 현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직자들의 경우에 그 캠프 스태프들의 경우에 왜 무슨 이유로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었느냐라는 거 세 가지가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진실이라고 믿고 발표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후에 알았는데 언제 알았느냐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당시 후보자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 사과에서 그칠기에는 지금 실기를 했죠. 이제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예. 그리고 뭐 정계 은퇴를 얘기해야 되느냐? 정치인의 은퇴는 언제나 재기 무대가 있는 은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러면은 정계 은퇴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예.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뭐 어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예.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과로 그칠 수가 없는 때가 됐기 때문에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계속 더민주당을 향해서 예. 이 상황을 빌미로 해서 판짜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그런 계속 수세에 있으면서 공세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판짜기를 떠나서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존재감이 없어지고 최근에 갤럽조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5% 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더민주당을 향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예. 더민주당 향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뭐 지지율이 반등이 되거나 여론이 국민의당 불쌍하다. 뭐 저 정도 해체될 만한 일은 아닌데라고 편을 들기에는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존재감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박주선 전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안철수 전 후보와 이렇게 뭐 수시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상황을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직 대선 후보였고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던 문준용 씨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선거는 끝났다 치고 또 패했다 쳐도 그 사실과 관련해서 당 최고 지도부와 의견을 나누지 않고 이거는 뭐 현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난 상관없어.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맞는 태도인지 아니면 계속 긴밀하게 최고 지도부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상황 대응을 같이 협의해가는 게 이게 올바른 태도일지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그러한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가벼운 일이 아니고 예. 중차대한 그러한 일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시의 대선 후보, 당시의 당 대표를 포함해서 현재의 집행부까지 일사불란하게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그야말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즉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을 너무
지연하고 이 사실 이 무지도 죄라는 그러한 명백한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랐다는 것 자체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사과 면에서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사과는 몇백 번을 해도 시원찮은 지금 그런 마당이죠. 어떤 때를 기다려서 사과를 해야 되고 결과를 발표한다기보다 즉시 당에서 개과천선하는 의미에서의 검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이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서 이유미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또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자 이제 바이브 그 문자까지도 좀 확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 혹시 없으세요? 수사자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여쭤보세요. 위원장.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계시고? 근데 지금 전화를 고치러 가는 통화기록 뽑으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전화 연락을 받지. 통화 기록을 뽑아서 제출하시려고 그러는 거세요? 아니 내가 보려고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나하고 전화를 했는가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통화 기록을 봐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양일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선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그냥 이유미 씨가 이렇게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지난 대선 당시 5월 9일 그 무렵으로 좀 돌아가 보면 시계바늘을 되돌려 보면 당시 국민의당의 핵심 지도부 관계자들은 문준용 씨 의혹이 철저히 사실일 것이다, 진실일 것이다라고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저 제보가 조작됐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유미 씨의 제보가 들어오니 이건 무조건 100% 사실일 거야라고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9일 대선 선거 전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너무 두렵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유미 씨의 그 말이 통해가지고 5월 9일 대선 전날 그래도 늦었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닌 그날 만약에 사실대로 문준용 씨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당 폭로가 지금까지의 폭로가 거짓이었습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다면 선언을 했다면 어땠을까? 국민 시각에서는 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커졌겠죠. 이 사안에 있어서 선거는 적겠지만. 그렇죠, 적겠지만.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작과 활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지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 활용은 충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9일 날 만약에 그걸 우리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활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인데 활용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가 김인원 부단장이라든가 다 연루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용주 단장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다, 확인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라는 것이 뭐 오늘부터 검찰이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피의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두 부단장은 일종의 피고발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전에 뭐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를 뭐 아예 처음부터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든가 이게 검찰의 수사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압박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뭔가를 내놓고 이것과 다른 것이 검찰에서 나오면 이것을 일종의 핍박,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이제 박전 의원이 굉장히 맹공을 해요. 박전 의원도 이제 추미애 대표에서 맹공을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의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형사에 관련된 이제 수사건인데 이거를 민주당 대 국민의당의 어떤 대결 국면 뭐 이런 걸로 좀 전환시켜서 뭐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의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된 것을 빨리 규명하는 것이 매를 일찍 맞는 것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용주 의원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식으로 검찰에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이용주 의원이 전했잖아요. 근데 또 이 이유미 씨의 변호인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 이유미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이유미 씨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라는 표현 또 그 선거날 전에는 지금이라도 그 사실대로 말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유미 씨는 자신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미 선거 전에 지도부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빨리 이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다 공유했다라고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은 또 다르게 느끼겠지만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에 다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건가요? 뭐 얼만큼의 진실을 이야기했는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자기 동생이 개입됐고 뭐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라고까지 하는 모든 사실을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으니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큰 이제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것을 빨리 막자라고 한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 8일 날을 한번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가 거의 당선이 확정될 거라고 하는 분위기는 대부분 다 이제 다 동의를 하셨던 상황입니다. 비록 선거가 치러지진 않았지만. 근데 문제는 사실 누가 2등을 하느냐가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2등과 3등의 격차가 많이 났을 경우 한 분은 정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에서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정말 뭔가 찜찜한 증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보다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도부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정말로 엄청난 그 표에 타격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유미 씨 개인이 이 제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빨리 되돌리는 어떤 수순을 밟자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당에서 받아들일 수 입장은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겠습니다마는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3등을 하더라도 그때 진실을 밝혔던 것이 당의 존립 위기를 가져오는 이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은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어디 선부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남아 있는 거예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까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전 후보까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도의적 책임 말고. 어디까지 좀 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은
발표까지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발표를 하는 사람, 발표했던 사람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왜 믿었느냐. 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뭐 그래서 아주 어렵게 제보를 해준 거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다라고 해서 법에서 면책을 시켜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제보자를 만나봤느냐 내지는 뭐 파슨스 그 대학의 스쿨에 뭐 이런 사람이 동일인이 있는지 그 동일인의 뭐 하여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녹음 파일에 뭐 저 때로도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성문 분석을 하고 뭐 하고 이거는 예.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느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에이 도안이면 뭐다. 발표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공범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 다만 이제 이게 그런 면에서 발표하는 데까지 관여됐던 사람, 특히 발표한 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예. 모든 근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만 놓고 보면 이용주 의원 당시제 발표를 했던 공명선거 추진 단장까지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이후의 분들은 뭐 정치적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국민의당으로서는 정말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당 안팎에서 안철수 책임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정도 입장 표명으로는 안 된다. 이 정도로는 돌파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한 호남 중진 의원의 얘기인데요. 이제 와서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낸들 국민이 들어줄지 모르겠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했다. 우물쭈물하다 실기했다. 다른 의원도요. 국민 머릿속에는 꼬르 자르게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이 정도로는 그걸 깨트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철수계 초선 의원들은 정말로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표를 죄인 다루듯 죄를 고하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대면 조사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50분 대면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몰랐다라는 해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당의 이 호남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도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5%로 최악, 지금 4개 정당 가운데 꼴찌인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정당 지지율은 뭐 3등입니다만 호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도 뒤지는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안철수 의원의 대응이 한 박자 느리다라는 얘기들이 뭐 여러 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번도 역시 좀 느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안철수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가 전직 대선 후보였으니 무조건 책임져라. 너 죄를 고하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건가요? 어느 쪽인 건가요? 글쎄요. 그 해석이야 뭐 각자 다르고 다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무사 안일이라기보다 어떤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해서 즉각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질에 이거는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좌고우면하듯이 시간을 끌었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어떤 이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검찰의 조사와 상관없이 당시에 그 안 후보의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상황 파악을 해갖고서 그야말로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해서 이 사태를 끌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 하고 오히려 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 분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좀 빨리 대응을 좀 잘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려는 분위기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불똥이 더 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법정 만남, 그리고 최순실 등 건강 이상 호소, 블랙리스트 김기춘 구형, 이번 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 3대 포인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좀 관심인데, 이 부회장 측도 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는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러나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저는 출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예. 뭐 무슨 강제 구인 절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이영선 전 행정관의 예. 그 의료법 위반, 그 비선 치료 종범으로 해서 기소됐던 사건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를 했었죠. 예.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그 뇌물에 대해서는 부인할 게 뻔하잖아요. 나와서 예. 증언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 차원이 될 거고,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전 부회장의 주장과 다른 뇌물죄 대가성이라든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물을 텐데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뭐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 증언 내용은 뻔할 거고요. 그러면은 양측 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나 모두 출석하든 안 하든 크게 차이가 없는 증인일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뭐 재판부도 그 정도의 그 가치를 두는 증인이 될 거면 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이른바 뇌물 관계 부분에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점이 바로 건강 문제인데, 최순실이 만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 동부구치소를 좀 옮겼어요. 그렇죠? 이제 남부구치소에 있다가 좀 옮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주에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저녁쯤에 책상에 탁 엎드려가지고 건강 이상을 호소를 했고, 최순실도 또 힘들다 그러고, 김기춘 전 실장도 옥사하기 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주에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지금 아프다, 피고인이 아프다라고 했었을 때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것이 심각한 정도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예. 지금 촉박한 일정상 때문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재판이 몇 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맞춘 듯이 갑자기 시간을 지체하기 위한 그 예. 어떤 그 행동들이 계속 보이는데,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그 어떤 그 현기증을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건강의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또 곧바로 최순실도 지금 건강 이상, 물론 최순실은 그 이전에도 몇 번 잠깐의 예. 그 꼬리뼈가 다쳤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건강 이상설은 일단은 재판부도 아마 대강의 내용은 알 겁니다. 이것이 시간을 지체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구속이 풀리고 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이 사실인지, 예. 그다음에 심각한 게 아니라면 사실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예.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치소 측의 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그렇게 재판을 못 받을 정도로 크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당사자들이 전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 끌게 하고 이렇게 기피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다른 일반 경우에도? 보통 이제 병보석을 나오고 싶어 하죠. 돈이 좀 있으면서 건강이 안 좋은 어떤 게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 피고인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지금 국정농단에 개입된 이 피고인들 외에 이렇게까지 집중 심리를 하는 재판은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엔 증인 신문부터 이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든 힘듭니다. 건 맞군요. 힘든 건 육체적으로. 맞아요. 예.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 폐쇄된 그 법정 안에서 그렇게 몇 시간씩 밤에까지도 그 이재용 전 부회장의 예. 경우면 전이 아니군요. 부회장의 경우엔 밤에까지도 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고령의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예. 저런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렇게 꾀병만은 아닐 거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그 방어권을 더 잘 활용하고 싶은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인권이라는 문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정농단 그 피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피고인이 누려야 되는 원칙까지 무시당하면 만큼의 그런 우리가 법치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잘 버텨내는 것 같은데 유독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전 실장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이 세 분만이 그렇게 유독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판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블랙리스트 선고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늘 있을 예정이에요.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지 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선고도 나오는 데도 있고 구형도 나오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라든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예상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 교육농단이라든가 여러 농단에 걸쳐서는 다 유죄가 지금 나온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그 선상에서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오히려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대강 뭐 전 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거기 피해자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이 더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유죄의 어떤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게 이제 주 핵심 혐의잖아요. 여기에서 구형이 뭐 검찰 구형이 뭐 그대로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꽤 길게 나오면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가슴에 이 스턴트 수술 때문에 좀 옥사하기 싫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더 암담해지는 건가요? 검찰 구형이 세게 나오면? 글쎄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구형이 높아지면 그것이 마지막 최종 선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속해서 건강 이상 소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고령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그 박근혜나 최순실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순한 재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빨리 결과를 보고 자기의 어떤 치료를 받거나 이런 식의 하는 게 저는 뭐 좀 보고 싶은 모습이지 자꾸 복잡하지 않은 재판을 복잡한 어떤 변수를 넣게 함으로써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 언론들도 매일 거의 다루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시간을 끌고 오고 있는데 이 핵심 관련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관련자들이 글쎄 아직 뭐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어떤 국민에게 좀 미안한 마음 또 사과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완강하게 무죄다,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국민적인 공분이 더 쌓여가는 게 아닌가. 이걸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나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뭐 재판 절차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은 이제 본인 자신도 느끼겠지만 그 변호인들도 그렇게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재판 결과가 있고 나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겠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있고 이러한 법적 절차도 하나의 우리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물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는 하겠습니다만 재판 절차 끝날 때까지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또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 끝까지 아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로서는 이제 자신들이 무죄라고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에서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 부분도 꾀병은 아닐 텐데 전부 다 꾀병은 아닐 텐데 국민 시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도 이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들 가운데 이제 최태원 SK 회장 그룹 회장의 어떤 석방 문제, 사면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인인 노소영 관장이 사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MBN 단독 보도인데 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7장에 이르는 편지의 핵심 내용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석방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중요한 사면 반대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도 사이가 안 좋아 형제 간의 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내연녀 이름까지 거론하며 남편의 사생활에 대한 불만도 보였습니다. 내연녀의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참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석방보다는 새롭게 변신하고 반성할 기회를 대통령이 줘야 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편지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1호 기업인이 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끝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소연 관장의 반대 편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경제 전반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사면 배경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MBN 취재 결과 노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실세였던 전직 장관의 도움을 받아 장문에 손편지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청와대에 전달됐을까? 지난 2015년 8월 5일 SK그룹에 대해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수첩 위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성주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 여성으로서 연민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데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김 전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묻자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편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장관 역시 어른 역할을 한 것일 뿐 편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전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남지만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 노소영 관장의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본 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면서 자꾸 이제 과거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전 적십자사 총재가 과연 이 노소영 관장의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했는지 여부는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차치하더라도요. 일단 노소영 관장이 왜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을까? 통상적이라면 내 남편 좀 빨리 빼주십시오라고 탄원서, 석방 탄원서를 보내는 게, 사면 탄원서를 보내는 게 정상적인데 왜 노소영 관장이 반대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물론 내연녀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빨리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고 부인된 도리였을 텐데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오래전에 얼마 전에 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노 관장이 이걸 부인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MBN이 단독 보도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 관장이 9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면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빨리 석방해달라, 사면해달라 이게 대부분인데 이건 지금 때가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예. 뭐 동생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다음에 내연녀 얘기까지 나오고 내연녀가 경영에 참여하려 한다. 예. 뭐 등등의 이런 과정들을 쭉 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부부의 어떤 그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이미 아닌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이게 누구한테서 이 문건이 나왔고 어떤 목적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이제 노소영 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는 것은 예. 최태원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뭐 예컨대 미르재단이라든가 K재단이라든가 뭐 이런데 어떤 지원 이걸 이제 거래로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예. 지금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좀 검찰이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소영 관장의 손편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사면시켜준 더 큰 득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실보다는 득이 더 있었다는 거겠죠. 그 당시 사실은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대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도 파악했을 예. 것이고 찬성한 사람들의 이제 그 내용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놀라운 것은 부인되는 노소영 관장이 찬성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반대를 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9가지 이유 중에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석방을 하는 거니까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최재원의 구명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자기만 얘기겠죠. 나오고 예. 있어서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고 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관계에서도 지금 왜곡을 해가면서까지 만약에 예.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실관계까지도 왜곡을 하면서 지금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 뭔가 지금 노소영 관장 머릿속에도 또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내연녀 문제와 혼외자 얘기가 터졌을 때 사실 여론은 노소영 관장 쪽에 좀 안 됐다. 예, 이제 이런 좀 동정론이 좀 있었는데 이 편지 공개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이게 단순하게 내연녀가 생겨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선을 넘어서 혹시 SK그룹 경영 전반에 걸쳐서 뭔가 경영 다툼이 지금 벌어졌던 건가 하는 뭐 그런 이제 의구심까지도 좀 낳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사건 소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인육 미드 심취한 IQ 140 소녀 그 안에 악마가 크고 있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김양의 성장 과정을 재구성을 해봤더니 IQ 지수가 130에서 140 정도라고 합니다. 공부는 꽤나 잘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했게 됐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술과 뭐 이런 나쁜 행동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부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희대 연쇄 살인마 한니발 내용을 그렸던 미국 드라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를 살해하러 가는 날 사냥하러 간다라는 메시지를 공범인 박모양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확히 개념 구분된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이코패스 뭐 이런 유형으로도 분류가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심리학자, 특히 범죄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미국 영화 중에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아들이 이런 악마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괴물로 변한.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엄마가 그 책임감을 갖고 회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영화 내용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도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모가 그 변호인단을 꾸려주기 전에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부모의 그 반성, 고민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사실은 이 가족 간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SNS에 빠져들게 되고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 근데 이제 뭐 김양이 진짜 주범인지 아니면 박양이 시켜서 한 것인지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 의원의 아들 서 씨와 서 씨 친구, 유학 시절 후배 김 씨가 폭력을 휘두른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들은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서 씨가 먼저 때려서 폭행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 씨가 먼저 때렸고 본인은 손 한 번 댄 적 없다며 억울해한다는데요. 서청원 의원 측이 밝힌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가 서 씨를 다짜고짜 때렸다는데요. 맞은 서 씨는 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김 씨가 서 씨 친구까지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CCTV 장면에는 두 사람 모두 서로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주부 살해범 2명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장적 10일째를 맞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전라도 지역 쪽에서 머리까지 자른 이후에 잠적을 감췄는데 아마 연고지인 경남 함안 근처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또 500만 원 정도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잡혀야 이 창원 주부 살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살해 사건인지 아니면은 청부 살해 사건인지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질 수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야 거의 대부분 뭐 자기 살기 위한 거고 지금 예.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금 살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말로 체포가 되거나 이러면은 뭐 이분들이야 뭐 정말 이제 그 결과 그 어떤 그러니까 형벌은 받을 거라는 건 이제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갈 텐데 지금 경찰로서도 지금 수배 전단을 뿌린 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둘을 잡지 않는 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라는 지금 제보는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더 가야지 지금 검거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요. 이들이 청부 살인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도피를 돕는 원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킨 사람들. 그러겠죠. 그 사람도 아마 이 범죄, 이들이 이제 계속 꼬리를 피하면서 도망 다닐 수 있는 아마 그런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잡혀봐야 정확한 사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수 길이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차 대고 쿨쿨 잤는데 이태원동에서 이 남산 3호 터널 앞까지 운전을 해오고 그 앞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뭐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더 처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m를 1cm를 운전하건 100km를 가건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다라고 본인도 이제 자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대리 보이스피싱 예방할 겸 한 잔이라고 하는데 이달부터 12월까지 소주병과 소주잔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좀 새겨진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좋은 홍보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얘기를 한다는데 술을 권하는 건가요? 권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 하여튼 헷갈립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제도가 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이 소식을 좀 많이 다뤘는데 7시간이 7년 같았다. 애태운 한미회담이다라고 해서 공동 언론 발표가 나온 뒤에 공동 선언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공동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혹평하는 그런 언론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애를 태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운전사 안겠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좀 했습니다. 한미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같은 기조임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한미 FTA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허를 찔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한미 무역 관계 관련해서 잘못된 수치를 인용해서 미 언론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케미를 맞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북핵 해법 대북 공조 손 잡았다라고 해서 요즘 케미란 말 잘 많이 쓰는데 화학적 관계인데 잘 맞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윤영호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매우 잘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우 잘 되고 보니까 그동안 많은 언론이나 혹은 이 평가자들의 평이 너무 쉬운 것을 뭐 적당히 이룩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그 한국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보수 정권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러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도 정상회담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했고 많은 그 언론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주 매우 성공적으로 잘 됐을 뿐더러 이 개인적인 서로 신뢰도 두 정상 간에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했고 그다음에 방금 인용하신 바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내 정치용으로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는 틀린 수치라든지 뭐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조야간의 국민들이 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숙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미 FTA 문제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의제로 꺼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다뤄야 나가야 될 그런 과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는 그냥 또 흘려듣기에는 이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잘 준비를 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만 유독 속빈강정이었다라고 이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서 이제 그 문제 때문과 연결돼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돼 있고요. 트럼프도 악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미 언론이 쏟아내기 때문에 트럼프도 고민이 많았다는 부분에 좀 동의를 문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소탈한 정숙시다라고 해서요. 입고 있던 옷이 예쁘다라고 하니까 직접 벗어서 전 주한미 대사 부인에게 직접 주기도 좀 했습니다. 영부인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괜찮게 하셨나 봐요. 영어도 직접 하셨고. 가기 전에 뭐 영어 회화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셨고 또 너무나 화려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소탈한 모습으로 국내에서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한미 정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너무 또 나서지도 않았었고 이런 모습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목말라 하던 퍼스트 레이디 외교 그래서 4년 만에 목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 임명이 워낙 늦어서 의제 조율에 직접 이제 작업에 참여하는 못했습니다만은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직접 사발면까지 이제 드시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강경화 외무장관 경우에는 국제 통일할까 국제 무대에서 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회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친숙하고 평소에 하던 그러한 언행으로 해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회담의 무대가 좁았다 느낄 정도로 활동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히려 부연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했지만
이 국내 정당들 경우에 시시비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속빈 강정이다 이러한 아주 상당히 좀 심한 표현을 했는데 이 소위 늑대와 소년의 우화처럼 이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했을 때 비판을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 비판에 힘이 실리는 것이지 잘한 것 갖고도 자꾸 뭐 발목 잡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당 그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좀 이런 분위기도 바꾸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습성도 바꿔서 정당 간에나 개인 간에 잘한 건 칭찬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강점은 사실은 누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남 흠집 내고 하는 걸로 해서는 이 국내 정치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일 강조한 것이 FTA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우리도 이 젊은이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추경 예산안 같은 것은 여야가 진짜 빨리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는데 재기 발판될지 주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른정당한테도 뒤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나온 거 보니까 15%로 나왔는데 사실은 갤럽으로 보면은 7%, 그래서 바른정당 9%에서 오히려 2%가 떨어진 지지율을 보이는 거죠. 아까 만평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미래 축제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불을 떼우는데 장마가 와서 오히려 그게 좀 이 떼어지지 않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 어떤 그림이었는데 장면이 이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미래의 어떤 국민들 특히나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전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사실 거친 발언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준표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또 여론조사 나와요. 근데 뭐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TV 토론의 마지막에는 또 출석도 안 하셨었죠, 홍준표 후보가. 근데 뭐 여하튼 뭐든 달라질게요가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가장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 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